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신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Anesthesia or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의 악과 수화가 돼. 마소의 휴식의학 채널이요 고소. 오늘은 소아랑 신생아 중환자 치료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볼 텐데요. 특히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전적인 지식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PICU와 NICU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곳의 철학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어서 소아 환자의 심혈관계, 호흡계, 그리고 신경계와 신장계까지 정말 중요한 시스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론 최신 PALS 가이드라인을 리뷰하면서 이 모든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get started.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리 수술실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죠. PICU와 NICU가 어떤 곳인지 그 특유의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his entire environment is our starting point for all pediatric critical care. 소아 중환자 치료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과 ICU, 이 둘은 그냥 별개의 공간이 아니에요. 중증 환아를 위한 하나의 아주 매끄러운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Family Partnered Care is a core practice, not just a buzzword. 가족을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치료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는 거죠. 또 만약에 의료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문화,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 팀 접근법이 바로 PICU 케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혈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아의 심장은 성인과는 아주 다른 Very Unique Developmental Physiology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발달 과정에서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First, 미성숙한 심근은 근섬유가 적고 좀 뻣뻣해요. 즉,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서 스트로크 볼륨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의 카디악 아웃풋은 거의 전적으로 하트레이트에 의존하게 됩니다. This is precisely why bradycardia in a neonate is so alarming and must be treated aggressively. 또 교감신경계가 아직 미숙해서 미주신경 자금, 예를 들어 우리가 후두경을 넣을 때 같은 상황에서 극심한 섬액이 정말 쉽게 올 수 있고요. 신생아 심근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과 적산이라는 점, 이것도 저혈당에 굉장히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니까 마취 관리할 때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런 생리학적인 특징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우리가 PICU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흔한 심혈관계 응급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바로 선천성 심장질환과 쇼크, 특히 폐혈성 쇼크 같은 급성순환 부전입니다. These are the two pillars of pediatric cardiovascular emergencies. We must be prepared for at all times. 소아 폐혈성 쇼크에서는 골든아워, 그러니까 첫 1시간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The sepsis resuscitation pathway gives us a very clear roadmap for this critical period. 딱 5분 안에 라인을 잡고 혈액 배양 검사를 내보내고 바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초기 수액소생술로는 20ml per kg의 아이소토닉 크리스탈로이드를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빠르게 주입하고 반응을 보면서 반복하는 거죠. 만약 40에서 60ml per kg의 수액을 줬는데도 쇼크가 계속된다면 we must start vasoactive infusions immediately through central or intraosseous access. 바로 강심제나 혈관 수축제를 시작해야 할 타이밍인 겁니다. 쇼크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심근 수축력을 좋게 해서 칼디악 아웃풋을 늘리는 게 목표라면 도파민이나 저용량 에피네프린 같은 이노트로프를 쓰는 거고요. 전신 혈관 저항 SPR을 높여서 혈압 자체를 올리는 게 우선이라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바소프레신 같은 바소프레서를 선택해야겠죠. The choice really depends on if you're dealing with cold shock, low cardiac output, high SVR, or warm shock, high cardiac output, low SVR. 보통 콜드 쇼크에서는 에피네프린을, 웜 쇼크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반대로 고혈압성 응급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 고혈압의 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신장동맥 협착 같은 신장 문제가 제일 흔하긴 하지만 갈색세포종이나 대동맥 축착 같은 문제도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It is absolutely essential to identify and treat the underlying cause for effective management, not just the symptom of hypertension.
두개 내압이 올랐거나 특정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Let's move to the respiratory system. 심혈계 연계와 마찬가지로 이 호흡기 역시 나이에 따라서 해부학적, 생리학적 차이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병태생리나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의 정상 호흡수는 분당 30에서 60회로 굉장히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려지죠. But look at the tidal volume per kilogram. It remains remarkably constant at around 6 to 8 milliliters per kilogram throughout childhood. 이 개념이 바로 인공호흡기 세팅의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체중에 기반한 tidal volume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respiratory rate는 아예 나이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호흡 부전의 원인도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RDS나 태변 흡인 증후군처럼 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좀 더 큰 소아들은 천식, 세기관지염, 크룹 같은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주를 이룹니다. This differentiation is critical because the diagnostic and management priorities for each group are quite different. 예를 들어서 신생아 RDS에서는 서펙턴트 보충 요법이 핵심 치료지만 큰아이의 천식에서는 기관지 확장제가 우선인 것처럼요. 기존의 기계 환기로는 도저히 산소화가 안 되는 그런 심한 호흡 부전 상황에서 우리는 HFFO라는 고조 환기법을 사용합니다. HFFO는 생리적인 호흡수보다 훨씬 빠른 분당 수백 회의 진동을 통해서 아주 작은 타이더 볼륨, 그러니까 해부학적 4강 데드 스페이스보다도 작은 양으로 가스 교환을 이뤄내는 방식이에요. The primary goal is to achieve adequate gas exchange while maintaining lung recruitment and minimizing ventilator-induced lung injury. 폐를 계속 열어둔 상태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즈의 환자에서 기계 환기를 할 때 목표는 단순히 가스 교환만 시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폐 손상, 즉 VILI, Ventilator-Induced Lung Injury를 막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폐 보호 전략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핵심은 4에서 6ml per kg의 낮은 tidal volume을 유지하는 거예요. And perhaps the most crucial point is managing pressures, specifically the driving pressure. 이 driving pressure, 즉 plateau pressure에서 핍을 뺀 값은 실제로 폐포를 팽창시키는 압력인데 최근 연구에서 VILI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1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럼 PEP은 왜, 그리고 어떻게 최적화해야 할까요? 이 볼륨 프레셔 커브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ARDS 환자의 폐는 이 곡선의 아래쪽, 평평한 부분, 즉 낮은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PEP를 주는 이유는 폐를 이 곡선의 아래쪽 변곡점, lower inflection point 위로, 다시 말해 더 가파르고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부분으로 옮겨주기 위해서입니다. This brilliant illustration shows that by setting an optimal PEEP, we can recruit collapsed alveoli and prevent the repetitive opening and closing that causes atelectral trauma. 폐 보호 전략만으로는 산소화가 잘 안 되는 심한 ARDS에서는 추가적인 치료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고하위 자세, 프롬 포지셔닝은 등 쪽에 허탈된 폐를 펴주고 VQ 미스매치를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흡입성 산화질소, INO는 폐혈관을 선택적으로 확장시켜서 저산소증을 개선해주고 이 모든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ECMO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educate, sedation, and analgesia are foundational to all these therapies to ensure patient ventilator synchrony. 지금까지 우리 몸의 가스 교환과 순환을 담당하는 폐와 심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시스템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바로 뇌와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인 신장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now review the management of these two other critical organ systems. 신경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 툴은 GCS죠. 아직 말을 못하는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verbal response 항목이 울음소리나 옹알이 같은 반응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This adaptation is essential for accurately assessing neurologic function and tracking changes over time in preverbal children. 여기서 1, 2점만 변해도 뇌 상태에 심각한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평가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개내압 ICP가 올라가는 건 뇌 손상을 더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ICP 관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요. 티어 1은 침상 머리를 올려주고 진정, 진통을 충분히 하고 정상 체온과 정상 이산화탄소 분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치들이에요. 여기에 반응이 없으면 티어 2로 넘어가서 마니토리나 고장성 식염수를 사용합니다. Even with these measures, if ICP remains stubbornly high, we escalate to Tier 3, which includes more aggressive interventions like barbiturate coma, decompressive craniectomy, or therapeutic hypothermia. 신장 기능도 역시 발달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사구체 여과율, GFR은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눈에 띄게 낮죠. This lower GFR in infants directly impacts drug clearance and fluid management, a critical point for us as anesthesiologists. 예를 들면 로크로늄처럼 신장으로 배설되는 근이완제의 작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용량을 조절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액 과부하 위험이 높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급성 신손상 때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신대체요법, 즉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투석의 절대적인 적응증은 바로 이 AIIOU로 기억하시면 편한데요. 이뇨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수액 과부하 오버로드, 생명을 위협하는 고칼륨 혈증, 일렉트롤라이트, 심한 대사성 산증, 에시로시스, 그리고 요독성 뇌증 같은 증상, 유리미아가 나타날 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These are the classic indications that signal a failure of medical management.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실제 소생술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PALS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최신 버전인 2025년 AHA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Let's synthesize all this knowledge into practical, life-saving application. 2025년 팔스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째, 모든 소생술의 기초는 뭐니 해도 고품질 CPR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고요. 둘째, 제세동이 필요 없는 리듬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에피네프린을 쓰는 게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점. Third, post-arrest care is just as critical as the resuscitation itself. Avoiding hyperthermia and hypotension are key components of neuroprotection. 마지막으로 CPR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침습적 동맥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이완계 혈압을,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다면 이 TCO2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상동맥 관리호흡을 예측하고 흉부 압박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소아심정지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왼쪽의 제세동 가능 리듬, 즉 VF나 PVT의 경우에는 최우선 치료가 신속한 제세동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제세동 불가능 리듬인 에이시스톨이나 P2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가 고품질 CPR과 신속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되죠. The fundamental difference in priority is crystal clear. For shockable rhythms, it's electricity. For non-shockable rhythms, it's high-quality compressions and early epinephrine. 소아 심정지 상황에서 사용하는 핵심 약물들과 용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심정지 리듬에서 에피네프린 0.01mg/kg을 3번에서 5분마다 주는 게 표준이고요.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VFVT의 경우에는 아미오다론 5mg/kg을 투여하고 대안으로 리도카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This slide serves as a quick reference that every anesthesiologist should have memorized for a pediatric code situation, as hesitation can be costly. 오늘 우리는 소아중환자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우리의 이해도 점점 깊어지고 있죠. 개인 맞춤형 치료, 더 발전된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더 효과적인 신경보호 전략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next major breakthrough we should be working towards in this field?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임상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